토지 서평 13입니다. 작가 박경리는 사람의 마음을 읽고 묘사하는 데는 천재적이라 할 만큼 탁월한 심리 전문가였죠. 소설 속에는 김이평이라는 농사꾼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며 그려지는데요. 재빠르고 야근 품성을 가진 인물이긴 해도 천성이 부지런하고 성실할 뿐 아니라 남에게 해를 끼치는 일은 결코 없었던 선량한 인물이죠. 아내인 두만네 역시 농사꾼의 안악으로 부지런하고 깔끔하고 후득한 인성을 가진 여인이라 동네에서 인심을 잃은 적이 없죠. 그 옛날 평사리의 김평산이 살인을 저지른 후 처형당했을 때 그의 아내 하만댁은 수치심 때문에 목을 메어 죽었는데요. 그들 부부에겐 두 아들이 있었고 천의 고아가 된 그들을 동네 사람들은 외가인 하만으로 보내주었죠. 기차분 농사꾼인 외가에선 그들 형제를 반가워했을 리 만무하죠. 그 와중에도 온갖 말썽을 부려대며 외삼촌 부부에게 매질을 당하던 거복은 집을 뛰쳐나가 어딘가로 사라지고 말 잘 듣고 착했던 한복은 외가에서 소년기를 보냈지만 어린 시절 살았던 병사리를 못 잊고 이따금씩 다니러 오곤 했었죠. 차비도 없이 며칠 동안 노숙을 해가며 병사리를 찾아오는 이 가엾은 소년을 동네에선 살인자의 자식이라며 수군대고 그들 떠보지도 않았지만 오직 두만네만은 집안에 들여 재우고 먹이며 하루 이틀 뒤에 돌려보내곤 했지요. 죽은 하만대가의 우의도 우의련이와 자식 키우는 사람 특유의 모성이 두만네 마음에 따뜻하게 도사리고 있었던 거지요. 나중에 한복은 두만네의 이런 인정에 이끌려 평사리의 흉가로 남아있는 자신의 옛집을 치우고 손보면서 기양을 하게 되는데요. 성품이 워낙 착실하고 선량해 이웃에선 거지 소녀를 데려와서 이제 혼인식까지 올리게 만들고 남의 땅을 붙여가며 자식들을 낳고 모범적인 가장이 됩니다. 살인자의 자식이라는 오명은 한복의 평생을 강타하는 멍해가 되긴 했지만 그는 착실하게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며 인간으로서의 본분을 다하는 거지요. 흔히 부모 안 닮은 자식은 없다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은가 봅니다. 한복의 올곧은 심성은 평생 남에게 누를 끼치지 않고 해도 끼치지 않으며 자신의 의무와 책임에 전력을 다하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뿐입니까? 나라를 위한 독립운동의 일원이 되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친했던 동네형 송관수의 영향이 있긴 했지만요. 일제의 앞잡이인 거복이 만주에서 악명이 높았을 때 송관수는 살인자인 아버지 김평산의 제업과 함께 너는 이 일을 함으로써 윗사람들의 오명을 씻을 수 있다는 말을 했고 선량한 한복은 기꺼이 그 일을 받아들인 거지요. 그는 누구에게도 원망의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만주에서 길상가 제외했을 때 너에겐 아무 죄가 없다. 너는 너의 인생을 스스로 높여라 하는 말을 듣고 눈물을 쏟는 한복. 이런 한복과 달리 김두만은 전혀 다른 인생을 삽니다. 앞서 말한 그 김이평은 자식들 공부는 못 시켰지만 잘되게 하고 싶다는 염원을 가졌던 사람인데요. 목수일도 배우고 견문도 넓힐 겸 맏아들 두만을 서울 가는 윤보 목수에게 맡기죠. 그때 두만의 나이 17, 천성이 부지런했던 그는 아닌 게 아니라 서울 가서 목수일도 배우고 견문도 넓혔는데요. 타고난 이제의 능력까지 겸비한 그는
서울서 내려와 부모와 함께 진주에 정착하지요. 이미 착실하게 돈을 모았던 그는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가게까지 마련을 합니다. 그에겐 이미 부모가 짝지어준 막달이라는 아내가 있었고 둘 사이엔 아들까지 둘이나 있었지만 어느 날엔가 데려온 쪽간이라는 첩씨를 앞세워 식당을 차리는 두만. 쪽간이라는 상호를 단 식당은 불일듯이 장사가 잘 되는데요. 첩실 쪽간이는 몸집도 작고 행동도 여우 같았지만 음식 솜씨도 있었죠. 자식을 못 낳는 게 흠이긴 해도 대신 그녀는 남편을 다루는 솜씨하며 언제나 시부모에게 굽신대고 본처의 아들들까지 품에다 안고 안주인 행세를 하는데요. 본처 막다리는 남편에게 철저하게 버림을 받지요. 키도 작은 데다 애교도 없고 무뚝뚝하기만 한 막다리. 그 옛날 평사리에 살 때 어미 막달래는 극성이 도가 넘는 여자였지만 딸은 용모가 닮았을 뿐 마음씨만은 그럴 수 없이 착했죠. 그 착한 마음씨에 이끌려 아들과 혼인을 시킨 두만네. 며느리는 남편의 비정에 개의치 않고 시부모를 지성으로 섬기고 자식들 근사하며 없는 살림을 알뜰살뜰 이끌어갔지만 첩씨를 데려온 후 두만은 소 닭 보듯 본처를 멀리하며 구박까지 합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모른다는 말은 망고불변의 진리인가 봅니다. 식당으로 치부에 성공한 두만은 술도매상을 차리고 나중엔 양조장까지 경영하는 사업가가 됩니다. 그러자 간청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경찰서 사람들도 만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친일까지 서슴지 않게 되죠. 그의 눈에 진주에서도 변두리 시골 땅을 얻어 농사 짓고 있는 부모도 대수롭지 않은데 본처 막달이 눈에 들어올리 만무한 거지요. 부끄럽고 수치스럽다며 눈앞에 얼씬도 못하게 할 뿐 아니라 보이기만 하면 손찌검까지 예사로 해댑니다. 그에게 수치를 안겨주는 대상은 막다리뿐 아닙니다. 평사리에서 온 옛사람들 용인의 영팔래 석인의 심지어 서인의 가족까지 모두 눈에 가시로 존재합니다. 그들로 인해 자신의 근본이 드러나는 게 싫은 거지요. 아버지 김이평은 원래 최참판댁의 노비였었는데요. 나중에 면천하고 자gin이 된 신분이었지요. 그래도 진주의 사업가라고 행세께나 하는 유지인데 남들이 알면 이 무슨 수치냐 싶어서 그는 늘 전전긍긍합니다. 어린 시절의 친구였던 송간수는 이런 두만의 태도가 아니고 툭하면 나타나 시비를 걸고 나지요. 자신은 어쩌다 보니 백정의 사이가 되긴 했지만 저 자식을 살뜰히 사랑하고 보호하며 결코 자신의 신분을 한탄하지 않고 사회적 편견에 맞서고 사는데 과거사에 연연하며 숨도 크게 못 쉬는 두만이 더없이 가소로운 것이지요. 두만네 역시 아들의 태도를 나무래고 미워합니다. 오냐 그러고 보니 니는 네 부모도 부끄럽겠구나 라며 화를 내지요. 과거의 종이면 어떠냐. 지금 이만큼 허리 펴고 살면 그만이지라는 게 두만네의 속마음인 거지요. 하기야 그렇지요. 뭐가 부끄럽다는 얘기입니까? 아버지가 소금 장사면 어떻고 할아버지가 백정이면 어떻습니까? 지금 사는 것이 당당하면 그만인 것이지 하늘 아래 무엇이 그다지 부끄러운 건지 도무지 이해하기 어렵죠. 사회적 편견 있는 게 사실이죠. 그렇다고 해서 세상에 어느 누가 그렇게 당당하기만 한 과거사를 가지고 살까요? 중요한 건 현재이지 과거가 아닙니다. 대개의 인간은
그 상대의 현재를 보고 판단하고 신분을 인식하지 조상까지 거슬러 올라가며 일일이 따지지 않습니다. 두만은 그러나 워낙 무식한 데다 갑작스럽게 치부한 졸부가 그런저런 걸 전혀 헤아릴 능력이 안 됩니다. 한치 앞을 모르고 날뛰는 것이지요. 독골의 본가에 가기만 하면 이런저런 말로 부모 마음을 후벼 파고 본처를 괄시하며 학대하고 평살이 사람이라면 무조건 멀리하다 못해 나중엔 병적인 정오감까지 가지게 되지요. 부자이긴 해도 평살이 출신의 사람들이 그래서 두만을 사람같이 보지 않습니다. 노골적인 친일을 하는 그를 향해 동생 영만은 웃잘라고 그렇게 사요. 세상 바뀌면 맞아 죽을 일 있어 라며 퍼붓기까지 합니다. 아닌 게 아니라 나중에 두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먹잇감이 되기도 합니다. 괴한이 나타나 금고의 돈을 강탈해 가지요. 물론 독립자금으로 가져간 거지요. 배후엔 그즈음 감옥살이에서 풀려난 평살이의 길상이 있었고 송간수와 장연학이 있었죠. 그 외에도 이제 그쪽 일을 하는 몇 사람이 또 있었습니다. 그의 처사의 붕괴한 민심은 그러나 어느 누구도 두만의 편을 들지 않습니다. 오직 꽃이다라고 말들을 하지요. 부모 안 닮은 자식이 있나 하지만 적어도 나라에 폐를 끼친 적이 없었던 부모와 달리 너무도 어리석은 삶을 살고 있는 졸부 김두만. 두만과 한복, 관소의 차이점이란 무엇일까요? 관소는 사납지만 인간을 향한 연민이 있었고 두만에겐 인간을 향한 연민이 없었다고 할 수 있지요. 그는 얕은 판단력으로 인간 세상은 조건이 사람을 지배한다고 믿었었는지 모릅니다. 한복은 이 모든 것을 순응하며 받아들이는 걸로 자신의 생을 감당하며 살았고요. 그래서 그의 아들 용호는 올바른 길을 걸어갑니다. 한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 채 과거사에 짓눌려 사는 두만의 삶은 자식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 궁금하네요. 오늘은 여기까지 합니다. 시청 감사드립니다.